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자, 어제 있었죠. 주요 발언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최대한 넓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러면 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제1야당, 그러니까 국회 제1당이자 거대 야당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민생 경제 남북 관계 그리고 저출생 민주주의 이 네 가지를 4대 위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사례 중 하나로 꼽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편가르기 그리고 이념 전쟁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제 민생 위기나 이런 것들, 민생 경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처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좀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제안을 했고 예.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남북 한 라인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고요. 또 범국민 저출산 대학기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정권에 어쨌든 견제하는 그러한 어떤 표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 여당의 이제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예. 협치라든가 합의, 논의 이렇게 이제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다. 그걸 대신한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런 거 아니냐. 또 민주당의 자성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 출생 기본소득을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알맹이 없는 말잔치다. 예를 들면은 재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현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연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네. 이제 오가는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말꼬리 잡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느 정치 세력이든 저는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같이 내놓고 네. 나름대로 근거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소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저는 내용 자체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의 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모처럼 비전을 내놓고 또 청사진을 내놓고 한 것은 좋은데 그 비전과 청사진을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하는 그림이 되면 이게 또 잘 맥락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도 총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또 민주당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같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런 내용들을 잘 살리려면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통합의 그림을 민주당이 얼마나 잘 만들고 살려나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선거제 관련 발언이 있을까 주목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언제 결정할까요? 선거제. 이제 선거제 관련 발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이제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일종의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물어봤는데 원론적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을 할 건데 지금 논의 중이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온 보도 그리고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 그제 쭉 나온 보도를 네. 보면은 일단 민주당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좀 회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무게를 일단 싣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게 지도부 내에서 제안이 됐고 아마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기존의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갖춰가지고 결국 입장을 바꿨던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를 해보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젠가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 요구한 게 이게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것인데 뭐 변호사니까 당연히 네. 아시겠지만은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 고발하면은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근데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범죄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언론에 내가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게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동의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민주당은 나를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했는데 내가 아바타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평론가인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평론가로서의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바타면 당무 개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이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그게 어떤 논리인가는 민주당 말대로라면 뭐 하여튼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근데 아바타면 왜 당무 개입이 아닌지는 제가 아직은 잘 이 퍼즐을 못 풀어서 아하. 추가적인 이제 비대위원장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사건으로 좀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제가 뭐 법적 지식이 또 네. 많지 않아서 이게 과연 이제 법률로 의율이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법의 문제를 떠나서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 자체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과 어쨌든 당무에 뭔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 결론과는 관계없이 일정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계속 지금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언론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그림을 그리는 공천하고는 약간 그림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아마도 이 그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면 편한 지역구 또 영남 지역구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믿고 험지지만 한번 출마해봅시다. 이런 그림으로 비윤계라든지 또 전직 장관들 명분 필요한 이런 분들 출마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겠지만 여기서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불씨가 살아있다. 아하.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줄줄이 실형 선고. 맞습니다. 어제 고발 사주 사건 피고인 손준성 차장검사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고인 윤관석 강내구 전 의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먼저 손준성 검사 얘기부터 해보면 결국은 법원이 고발 사주를 다 인정을 한 겁니까? 이게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면은 이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이제 유출했다든지 네. 그리고 어쨌든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든지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이제 미칠 정도의 어떤 혐의였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발장이 예를 들면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은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혐의가 뭐가 인정됐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네. 고발 사주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이 이제 인정된 거냐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는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고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이제 좀 기억에서 희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해서 설명을 드리면 채널A 사건이라든지 좀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특히 채널A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대했던 예. 그러한 인사들이 있어요. 당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손준성 검사가 관여해서 네.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검사가 고발장을 현직 검사가 직접 작성해서 그렇죠. 예. 현직 검사가 작성을 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에 이것을 고발을 한번 해봐라라고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에 김웅 의원에게
그때는 의원이 아니고 출마를 네. 하는 입장이었는데 전달을 해서 고발토록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제보자 X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보자 네. X 지모 씨와 관련돼서 이분이 자기네 신상을 밝히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제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 제보자 X가 과거에 예를 들면은 사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거를 네. 이 검색을 해서 내부 정보를 판결문 검색을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믿을 수 없는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걸 고발장에 첨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을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부 정보를. 그게 문제되네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심 판결이 저렇게 났는데 손준성 검사 파면 가능성도 있으면 지금 탄핵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네. 탄핵을 해서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네. 탄핵이 되면 이제 파면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 이 1심 결과가 물론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고 또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이 사건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얼마나 인정됐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고발사주라는 큰 줄기가 인정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자체는 충분히 탄핵 심판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손준성 검사한테는 불리한 구도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9월이죠. 대선 때인데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에서 아마 이게 확인되면 검찰총장으로서 살피지 못한 부분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네. 아마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그 당시에 이게 확인되면 사과하겠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고발사주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네. 아니다 이것은 제보사주이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뒤집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제보사주라고 하는 그 어떤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걸로 이미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장 표명을 하거나 사과한 건 없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지금 항소한다고 하는 것이고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이렇게 났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구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이 고발장 미래통합당에 당시에 전달된 고발장에 보면은 피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같이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시키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을 피해자로 거명하는 고발장을 혼자 썼겠느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윗선이 뭔가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평론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입장이라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의원 강내구 상임감사위원 이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021년 5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를 살포를 한 것이다.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일단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네. 일부 이게 이분들 이제 기소가 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좀 마련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관행이었다라는 게 인정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렇죠.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 결국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 송영길 전 대표 이 검찰 공소 유지에 힘이 좀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과정에 자금 예. 마련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중간에 보좌관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개의 언론의 전망이고요. 네. 또 이게 지금 수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돈봉투를 이제 준 사람들의 어떤 입장인 것이고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또 남아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세 번째 키워드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 침입죄. 아마 지금 정치권 주거 침입죄는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이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 얘기 같습니다. 주거 침입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 28일에 서민 네. 민생대책위라는 단체가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명품 가방을 건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계획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재형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그런 상태인데 예.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한 게 이게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침입죄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안에 들어온 거를 허락한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주거에 침입을 했다는 거는 동의 없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허락을 한 것 같은데 왜 주거 침입죄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서민 민생 대책위의 주장은 이게 주거 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했더라도 이게 일종의 이제 몰카 이제 동의 없이 이제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이제 찍은 것인데 그게 이제 범죄에 해당했고 범죄가 목적임을 알았으면 아마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인 거를 몰랐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알았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이것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 글쎄요. 보기엔 어떻습니까? 예. 변호사 입장 얘기를 들어봐야 될 자, 것 같은데. 주거 침입죄가 이제 뭐 네. 보호법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거권이냐 사생활 뭐 평원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최근 판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생활 평원. 그러니까 동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거권을 침해할 때 그 평원을 침해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아닌 게 요즘 판례 취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 판례적으로 봐도 또 지금 또 남아있는 일부 판례상으로는 어떤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죄 성립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 판례로는 맞는 얘기지만 최신 판례로는 아닐 최신 수도 판례는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새로운 어떤 네, 길을 여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뭐 이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취재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든지 다 주거 침입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네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군 인권센터하고 네. 민주당 등이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해병대 생존장병 어머니들이 포함해서 이 분들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해병대 생존장병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등의 이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실시를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시민 5만 명의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또 전 국민의 73%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얼마 전에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네.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진술을 이제 받은 내용을 MBC가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초동 단계를 진행을 한 다음에 경북 경찰에 이걸 넘긴 거잖아요. 네. 원래 이걸 넘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근데 이 넘긴 것을 당시에 이제 국방부가 와서 다시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받아가는 게 근거도 없고 이게 가능한지도 의문인데 절차적으로 어쨌든 받아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이게 좀 의문이었는데 이 진술을 보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개입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파견된 거기에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해야 된다는 전화가 있었던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혹시라도
뭐 좀 이미 보도가 된 것입니다만 해병대 내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좀 윗선에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일이어서 있는, 상당히 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